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이혜인이 쇼트에 이어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시즌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메달권에 8.5점 뒤진 8위에 자리했습니다. 한편 여자 컬링 대표팀은 캐나다와의 예선 최종전에서 7대 10으로 패하면서 10개 팀 중 5위가 돼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했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정재원은 1500m 경기에서 14위에 자리했습니다.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매스 스타트 은메달을 따낸 정재원은 내일 밤 또 한 번 주종목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한국 봅슬레이의 전설 원윤종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에 당선됐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동계 종목 선수로는 사상 처음인데요. 11명의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원윤종은 2034년까지 8년간 선수들을 대표하는 IOC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자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이 포스트 시즌 진출 티켓을 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아시아 쿼터 선수 킹켈라가 발목 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IBK 기업은행에 따르면 킹켈라는 2주 깁스 기간을 거쳐 재검진을 받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무려 16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류현진이 내일 한화전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오늘 삼성을 상대로 한 연습 경기에서는 안현민이 첫 타석부터 시원한 홈런포를 쏘아 올린 가운데 7이닝만 진행한 경기에서 대표팀이 삼성에 4대 3으로 졌습니다. 2027 국제농구연맹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출격을 앞둔 한국 남자 대표팀이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니콜라이스 마주스 감독이 지휘하는 남자 농구 국가대표 12명은 오늘 오전 소집됐고 오후부터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축구 기자분들은 그 설 연휴에도 경기들을 계속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유럽파들 경기도 있었지만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설 연휴를 전후해가지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동아시아 리그 스테이지 7차전과 8차전이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이틀 전 18일에 이 리그 스테이지가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 FC 서울과 강원 FC가 16강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서울은 2승 3무 2패 승점 10점으로 7위, 강원은 2승 3무 3패 승점 9점으로 8위에 올라 동아시아, 서아시아 각각 8팀이 뽑히는 16강 막차를 탔습니다. 함께 참가했던 울산 HD는 아쉽게도 강원과 승점, 골득실까지 모두 동률이었으나 다득점에 밀려 9위로 이 토너먼트에 오르지 못했고요. 또 하루 뒤 열렸던 AFC 챔피언스 리그 2에서는 포항 스틸러스가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는 간바 오사카와 비겼는데 원정에서는 아쉽게 1대2로 패하면서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면은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가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2가 있고 이런 거죠. 네, 아직 많이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가 아시아 클럽들이 출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위의 대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인데요.
이번 시즌의 경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나가는 팀들이 이제 울산, 서울, 이제 강원이었고 그 팀들이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에 K리그1에서 호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거기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 2에 출전했다가 이제 방금 전 성원종 기자 말한 대로 탈락했던 포항은 이제 그들에 이어서 차순이었고, 그래서 한 단계 낮은 레벨의 대회였던 챔피언스리그 2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 시즌은 전북이 우승을 했고 이제 대전이 2위를 차지했는데 왜 이 팀들은 지금 엘리트에 없냐 하는데, 이 팀들은 다가오는 2026, 2027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이제 나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게 저희 K리그가 춘추제고 ACL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는 추춘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축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봄에 개학을 하고 학교가 이제 뭐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계약을 하는 뭐 그런 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규정에 따라서 K리그 팀들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참가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서울하고 강원만 살아남은 상황이 된 거죠?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의 경우에는 이 AFC 아시아 대륙이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조별리그 스테이지는 이제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분리해서 치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는 이른바 파이널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8강까지는 대결이 없고요. 각각 나눠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동아시아를 따지면은 이번에 16강에 오른 8개 팀의 구성이 J리그, 일본 J리그가 3개 팀, 그리고 K리그가 2개 팀, 태국이 하나, 호주가 하나, 말레이시아가 하나, 이렇게 8팀이 16강 티켓을 따냈고요. 중국도 이제 2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중국은 3개 팀이 참가했는데 중국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슈퍼리그가 경쟁력이 아시아 무대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 시즌 조별리그 스테이지가 좀 상징적인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8팀, 그리고 서아시아에서 8팀, 여기서 또 경기를 치러서 8강전에서는 이제 양쪽 리그가 섞인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두 모여가지고요. 네. 아마 작년에 광주가 사우디 팀들에게 네네. 알힐랄에게 도전했다가 이제 큰 패배를 당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방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여서 8강전, 4강전, 결승전까지 한 번에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경기는 잘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기면 얼마다, 요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금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요. 자, K리그에서 16강 진출 일단 두 팀이 했고, 근데 경기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뭐 강원이 상하이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값만 놓고 보면은 K리그 1은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조별 라운드에서 고전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7, 8, 9위였고요. 7, 8위도 막차를 타서 겨우 이제 토너먼트에 진출한 격이고, 이제 K리그를 대표하는 클럽 중 한 곳인 울산은 이제 아예 토너먼트에도 오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좀 일본과 비교가 많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클럽들은 1, 2, 3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격차가 벌어졌나, 이런 고민도 한 번쯤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별 라운드에서 중위권에 머무른 부리람과 조로 같은 팀에도 K리그 팀이 밀렸던 게 사실이고요. 뭐 울산도 강원도 부리람한테 한 번씩 조별 라운드에서 비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K리그가 어떤 좋은 지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별 라운드가 조금 더 예년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우승 후보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이게 항상 그 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K리그 팀들이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력을 잃었을 때 위기다라고 얘기했던 시기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울산, 전북, 포항, 성남 이런 팀들이 이제 아시아 정상에 서면서 역시 아시아 축구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확고부동하구나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또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도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결정적으로 바뀐 게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시즌제가 바뀐 부분. 챔피언스리그 AFC가 이제 AFC 산하의 어떤 리그나 대회 운영을 추춘제 중심으로 바꾸면서 네. 이게 한국이 시즌을 준비하는 것과는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별리그에서 좀 힘을 쓰면서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K리그는 한창 순위 다툼. 네. 그리고 작년에 울산처럼 강등권으로 만약 떨어지게 되면 생존 싸움을 해야 되다 보니 어느 한쪽에 좀 밸런스를 두고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리그가 급해지면은 챔피언스 리그의 힘을 오히려 빼게 됩니다. 그런 결과들이 지금 두 시즌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K리그 팀들이 바뀐 이 시즌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팀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팀들도 K리그 못지않은 투자를 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외국인 선수의 면면을 보면 오히려 더 앞선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런 좀 선택과 집중의 분야에서 K리그가 전체적으로 선수들 몸값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에서 예전만큼의 경쟁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게 뭐 현장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면서 프로축구 연맹이라든가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6강전에서 우리나라 팀들 서울과 강원은 이제 일본 팀을 만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원은 마치다와 만나고 이제 서울은 고베와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른 K리그 클럽들이 뭐 시장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거의 막 14위, 15위, 16위 16개 팀 중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 뭐 비스텔고베나 마치다, 히로시마는 뭐 서아시아 클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위권 정도는 이제 시장 가치가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규모 차이도 조금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거대한 차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강원과 마치다, 이제 서울과 고베가 맞붙는데, 강원과 마치다도 이제 조별 라운드에서 했는데 강원이 한번 졌었고 서울과 고베인데 서울도 또 졌었습니다. 근데 진 기억이 있는 팀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참 쉽지가 않을 텐데요. 더군다나 이제 시즌 개막하는 와중에 경기가 과밀하게 이제 잡히는 와중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강원과 서울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래도 반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좀 1차전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16강 일정이 K리그 개막 직후니까 아무래도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16강 토너먼트는 이제 홈앤 어웨이 방식으로 네. 치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지역 토너먼트 16강 토너먼트 1차전은 3월 3일과 4일, 2차전은 3월 10일과 11일에 열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K리그가 이제 2월 마지막 주 3월 첫째 주 초반 이 28일, 1일, 2일 이 사이에 개막을 하거든요.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서울과 강원은 곧바로 16강 1차전 홈에서 준비를 합니다. 순위가 낮기 때문에 홈에서 먼저 하고 이제 원정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과 서울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부분이 때마침 이 1차전과 2차전 사이에 두 팀의 K리그 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구단 간에 빠르게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이 경기 일정을 뒤로 미루자. 그리고 최대한 우리는 16강 1, 2차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판을 짜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구단 간 협의가 되면은 프로축구 연맹도 곧바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결과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결정이 날 것 같고, 이런 좀 서로 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낸다. 그래서 강원과 서울이 8강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4월 중순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모여서 8강, 4강 결승까지 단판으로 치르는 그 마지막 트로피를 향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월 말도 다가오고 있고 개막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 전에 빅매치로 K리그 개막에 앞서서 예열을 할 텐데요. 20년 만에 부활한 K리그 슈퍼컵이 내일 열립니다. 네, 시즌이 이제 시작되기는 전이지만 이제 시즌이 시작된 듯한 느낌을 주는 슈퍼컵인데요. K리그 슈퍼컵이 20년 만에 진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보게 되는 이제 슈퍼컵인데, 20년 전에 상금을 찾아보니까 그때 K리그 슈퍼컵에서 이제 이겨서 우승을 하면은 한 판 이겨도 어쨌든 우승이니까요. 네. 상금이 그래도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10배가 늘어서 이제 2억 원이 된다고 하네요. 이제 격세지감도 있는데 그래도 K리그 슈퍼컵이 20년 전에 비해서는 가치가 조금 드높아졌구나. 그리고 져서 준우승이 되더라도 이제 상금 그래도 1억 원은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이제 쿠팡 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K리그 슈퍼컵을 만들어 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K리그 슈퍼컵은 이제 전북과 대전이 격돌을 하게 되는데, 전북은 지난 시즌 K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나서게 되고요. 원래 코리아 챔피언이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에 전북이 코리아 컵에서도 이제 우승을 하는 바람에 이제 K리그 2위였던 대전이 전북의 파트너로 슈퍼컵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이벤트들이 자꾸 열려서 화제가 되어야만 또 이제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 일단은 뭐 전북과 대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올 시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우승 후보 중에
우승 후보인 팀들이 맞붙기 때문에 팬들의 이목은 더욱더 몰릴 것 같습니다. 사실 시즌 전망이라는 것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 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단 우승 경쟁은 전북과 대전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슈퍼컵의 경기가 그 어떤 판도, 판세, 초반의 분위기 장악 이 부분에서 중요한 한 판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우선 도전자인 대전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황선홍 감독도 지금 하나금융그룹이 시민구단이었던 대전 시티즌에 인수해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6년가량의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스쿼드도 완성 단계예요. 황선홍 감독도 이제 2024 시즌 중반에 부임을 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하고 작년에 이제 2위까지 올렸단 말이죠. 이제 목표는 우승밖에 없습니다. 그 우승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타이틀을 드는 경험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강한 상대를 누를 수 있는 그 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황선홍 감독이기 때문에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먹어봐야 우리가 더 긴 시즌에 리그 우승에도 도전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입장이 황선홍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슈퍼컵을 우승 DNA를 만드는 어떤 첫 단계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입장에서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승리의 경험을 만들어야 할 거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정용 감독 체제로 이번 시즌에 나서기 때문에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전북은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나타내는 분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머릿속에 드는 생각만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잘 모르겠다가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북이 지난 시즌에 분명 우승을 한 팀이잖아요. 근데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스쿼드에서 정말 많은 선수 변화가 그렇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 간단하게 나간 선수들 이름만 언급을 드려도 뭐 최철순 선수, 홍정호 선수, 권창훈 선수, 송민규 선수, 박진섭 선수, 완연범 선수도 있고 유럽으로 간 전진우 선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나갔는데 이 선수들만 팀을 꾸려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일단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들어온 선수들이 뭐 김승섭 선수, 조희재 선수, 박지수 선수, 모따, 오베르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된 전북이 감독까지 새롭게 바뀐 상황에서 작년에 그것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대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슈퍼컵에서는 더 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고 그리고 일단 경기장이 전주성이기 때문에 정정용 감독이 멋진 데뷔전을 만들 텐데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뭐 스쿼드로만 사실 팀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시즌 전북의 스쿼드를 100이라고 친다면은 바뀐 스쿼드로만 봤을 때 이번 시즌 전북은 한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오히려 선수 면면에서는 더 화려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기존의 팀에 익숙해져 있던 선수들, 팀의 분위기, 문화,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이 만들어내던 그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냐. 왜냐하면 전북은 지금 감독부터 선수까지 대거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틀, 새로운 방향성을 지금 구축해가는 단계다 보니까 초반에 분명 시행착오가 있을 건데 그걸 얼마나 단기간을 좁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 작년이 100이었다면 지금 출발 시점에서 90 정도라고 봅니다. 거의 비등하다. 네. 네, 저도 뭐 서우정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 80 정도로 보는 게 베테랑의 부재가 그래도 클 거라고 봅니다. 전북이라는 팀이 최강희 감독 시절부터 전북 특유의 그런 팀 문화 끈끈하게 내려져 오는 이제 친구처럼 남자끼리 잘 해보자 막 우리 선수들끼리 잘 해보자 이런 문화가 되게 많았던 팀인데 그런 문화를 이제 기억할 만한 마지막 세대라고 칭할 수 있을 법한 뭐 최철순 선수나 홍정호 선수가 지금 팀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DNA를 이식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스쿼드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물론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간극을 메우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 80 정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새롭게 변화한 전북과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하는 대전 슈퍼컵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K리그 소식들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내일 슈퍼컵 경기도 열리면 우승 후보들의 전력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정 기자는 이미 설 연휴에 내 맘대로 순위 예측을 해서 줄 세우기를 해봤고 조남기 기자의 예상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 저도 뭐 보수적인 답변이긴 한데 그래도 전북과 대전이 선두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 뚜껑이 먼저 아시아 챔피언스 때문에 네. 열린 팀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강원도 지난 시즌만큼 혹은 지난 시즌 이상보다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유는 강원의 조직력이 그래도 제법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사실 이제 시즌 초반에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감을 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적절한 투자를 통해 스쿼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좀 시즌이 지날수록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북 대전이 1, 2위라면 저는 뭐 강원과 서울이 한 3, 4위 정도를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나머지 팀들을 이야기해보자 뭐 포항, 인천, 부천, 울산 이 정도가 중위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은 항상 중위권 이상을 해오던 팀에 그 정도는 할 것 같고 인천과 부천은 비록 승격팀이지만 지난 시즌에 K리그2를 보면서 이 팀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양 같은 경우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울산은 굉장히 뒤숭숭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작년 막판처럼 최하위권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안양, 김천, 광주, 제주 이런 팀들이 하위권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K리그 개막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 영입은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K리그 이적 시장 마감 그 전반기 겨울 이적 시장의 마감은 3월 26일 오후 6시까지인데 뭐 그 사이에 큰 부상자가 발생한다거나 아직 외국인 선수를 다 채우지 못한 팀들은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팀들이 거의 90% 이상 완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이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청용 선수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행 그렇죠.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났고요. 거기다가 오늘은 고승범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3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이민혁, 박우진 선수가 울산으로 가는 트레이드 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울산을 떠날 것까지는 예상이 됐던 일인데 삼성으로 갈지는 몰랐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니까 고승범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도달을 했는데 이제 고승범 선수까지 오고 보니까 수원 삼성의 스쿼드가 정말 뭐 K리그 2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팀 그대로 이번 시즌 K리그 1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순위 이상은 기록할 것만 같고요. 뭐 고승범 선수 포지션에 이미 좋은 뭐 박한빈 선수나 김민우 선수나 이런 정우현 선수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고승범 선수까지 가세하니까 특히 중원 미드필더진은 뭐 탈 K리그2는 당연하고 K리그는 어떤 팀의 대놔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고승범 선수가 합류한 덕분에 수원 삼성은 정말 마지막 방점을 찍었구나 좀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려운 질문 2탄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스쿼드로 수원 삼성이 K리그 1에서 활약한다면 한 대충 몇 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승격은 목표가 아니다. 우리에겐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K리그 1으로 빨리 가가지고 경쟁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에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가서 파이널 A 경쟁할 수 있는 좀 스쿼드가 상위 6개 안에 구축됐다고 든다. 봅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강해진 스쿼드라서 이거는 뭐 K리그 2에서는 좀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쿼드에 합류한 선수들이 뭐 홍정호 선수도 전북에서 왔고 그다음에 뭐 김준홍 선수도 이제 이정효 감독이 좋아하는 후방 빌드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 좋은 골키퍼가 또 왔고 뭐 이정효 감독이 좋아하는 헤이스트 선수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일단 왔고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팀이 그냥 K리그 1 그리고 파이널 B가 아니라 파이널 A 가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고 적재적소에서 이제 아주 팬들이 좋아할 만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다크호스 역은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전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K리그 2 흥행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강화된 팀이 있는가 하면은 자꾸 이제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고승범 선수가 나가고 이제 젊은 신예들이 합류하는데 전력이 아무래도 더 약해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고승범 선수는 지난 두 시즌 팀의 아주 핵심 주전 선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보내고 좀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 2명을 데리고 오는 트레이드에 결국 동의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고승범 선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적인 문제로 인한 상황인데 발생한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선택한 이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북현대 유스 출신이고 2023년 K리그 데뷔해가지고 경남, 수원 2년 연속 K리그 2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잠재력이 충분하고 또 박우진 선수도 이제 수원 유스 출신이고 2024년 7월 수원에 입단해서 아직까지 프로 경기는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좋은 조건 또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고승범 선수의 가치 이상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은 야잔과의 재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네, 뭐 야잔이 떠날 수도 있다. 뭐 안 떠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흐름상으로는 뭐 안 떠날 듯하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안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서울은 야잔이 서울을 넘어서 K리그 최고 수준의 센터백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야잔을 이제 잡게 된 거는 정말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야잔의 이탈에 대비해서 로스 선수를 영입을 해서 센터백 포지션에 뭐 약간 과밀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또 시즌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야잔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시즌을 치르면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협상이 꽤 길어진 것 같습니다. 좀 야잔 선수 쪽에서의 밀당이 많았죠. 처음에 제시했었던 서울의 조건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중도에 뭐 에이전트가 바뀌고 하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잔 선수도 뭔가 이제 로스 선수가 영입되니까 좀 협상 주도권에서 자신이 밀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리그 내에 있는 다른 팀들하고도 또 접촉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서울도 뭔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해보니까 수비 강화, 특히 우리를 이미 팀을 잘 알고 있는 야잔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했고 야잔도 여러 팀들하고 접촉을 했지만 서울만한 곳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서울은 야잔이 이제 잔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력이 재평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정 기자가 말한 부분에 핵심이 있는데요. 서울을 잘 아는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뭐 막 온 신입생이 아니라 서울을 기존으로 잘 알고 있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시즌 개막 후에 야잔이 합류한 상태의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시즌 개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뭔가 전력이 강화됐다는 뉴스가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팀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제 곧 K리그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조남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